지금 이 질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요. 휴대전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뭔가 증거인멸용으로 없앤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고장 나서 지금 바꾼 것이고 바꾼 휴대폰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증거인멸 의도적으로 교체한 적은 없다. 이런 게 발언 취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뭐 그게 지금 와서 바로 잡아서 팩트가 나왔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판례상으로도 기억에 반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또 같은 기일 내에서 자기 발언을 바로 잡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매번 이렇게 증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임재범 교수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네. 임재범 교수님. 네. 임재범 교수님께 저도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제가 예전에 임지봉 교수님 발언하신 공개 내용을 보니까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 조항인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넓게 확대 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학자로서 법률적 견해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헌법 80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관계죠? 재판이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제가 아까 그 법률적 견해의 일관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판이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저는 최상목 부총리 이제 탄핵 청문회에 관한 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아니 참고인이나 증인은 기본적으로 그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법률적 견해를 밝히거나 학자로서 견해를 밝힐 때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견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추냐 안 멈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임 교수께서는 지난번에 분명히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그 공개된 발언이 언론 보도에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의 견해는 저는 존중하지만 이게 지금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시각을 가지고 증언해서는 저는 객관적인 증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못한 게 아니라 안 드린 겁니다. 본 사안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법문. 네. 답변 당연히 하죠. 아니 아까 그때 답변을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주진우 의원 계속 질의하세요. 네. 법무 차관님. 네. 네. 지금 저는 이 탄핵 난발 상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 헌재에서 탄핵 소추가 남용됐냐 안 됐느냐 이거를 헌재가 다루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되게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탄핵이 남발되는 거에 대해서 헌재가 남용으로까지 볼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 탄핵 사유를 보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원장이랑 그 직무대행 4명을 무려 연속으로 탄핵했고요. 그럼으로써 방통위라는 그 큰 조직이 민생을 위해서 완전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복사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로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탄핵 비용도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 탄핵 소추됐던 국무위원들이 일을 못한 상태에서 국민 혈세로 월급이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벌써 4억 6천만 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이름만 올리면 지금 청년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을 수임하지도 못하는 판국인데 여기는 이름만 올리면은 천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고 연내각제 요소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내각제 요소에서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있는 내각 불신임 제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는 소추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각 불신임 제도가 없다고 하는 우리 헌법상 정신을 고려해서 탄핵 소추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주진 의원님, 제가 잠깐 못 들어서 그러는데 탄핵 소추 변론 비용 국회 예산 혹시 얘기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법률 대리인은 17명으로 했고요. 이 기준은 박근혜 탄핵 때 1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 변호사들을 추천하라고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소추단도 구성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도 추천했고 그래서 17명으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 규칙에 따라서 변호사비를 책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국회 규칙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개인으로 하면 1,100인데 1,100만 원인데 로펌으로 하면 4명이 1,100만 원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추위원으로서 굉장히 변호사들에게 오히려 200~300만 원 가지고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소추 사건 같은 경우는 여야가 동시에 한 명씩 동수로 변호사를 추천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만 일방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썼다 이런 부분은 팩트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변호사도 같은 수로 지금까지 탄핵 법률 대리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